1942년 11살 소년이 단 3주의 주식을 사던 그날, 세상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패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고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시기에 주식을 산 소년은 훗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혼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바로 개별 종목 투자와 펀드 투자의 근본적인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상식이 아니라 평생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사고방식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시장이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은 그런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언제 움직일지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일어날지에만 집중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언제라는 질문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무엇이라는 질문은 충분한 시간과 분석을 들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떤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지, 어떤 사업 구조가 오랫동안 살아남을지는 깊이 들여다보면 보이지만 그 변화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는 시점을 맞추려는 헛된 시도를 버리고 본질을 꿰뚫는 안목을 기르는데 모든 시간을 쏟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왜 개별 주식 투자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려면 펀드 투자의 구조적인 한계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펀드에 돈을 맡기는 순간 투자자는 그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문제는 펀드를 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굴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할 때와 다른 사람의 돈을 위탁받아 투자할 때의 심리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면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신중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남의 돈을 굴릴 때는 그러한 절박함이 희석되기 쉽습니다.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할수록 보수가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일부 운용자들은 수익률보다 운용 규모를 키우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결코 모든 운용자를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동기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직접 고른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 기업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별 기업을 직접 고르는 일은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처음 들어보는 사업 이야기를 누군가가 몇 가지 숫자와 전망을 곁들여 설명하면 순식간에 그 사업을 이해했다고 믿어버리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가 가진 재미있는 함정입니다. 직접 분석하는 수고는 피하고 싶지만 누군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쉽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투자 실력은 바로 이 함정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제안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단호하게 걸러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이 오히려 투자 성과를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지만 자신이 정말 잘 아는 몇 가지 영역에만 집중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개별 사업을 고를 때 시장 전체와 협상으로 기업 전체를 인수할 때의 가격은 왜 그렇게 다르게 형성될까요? 기업 전체를 통째로 사려는 협상에서는 파는 사람도 자신의 사업 가치를 충분히 알고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공개된 거래소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참여자들이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평소라면 절대 살 수 없을 우량한 사업의 일부를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는 순간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가진 비효율성이며 동시에 개별 종목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져 모두가 파치우려 할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은 사업의 일부를 헐값에 살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소에 장을 보러 갈 때 물건 값이 비싸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을 살 때만큼은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가격이 오르면 기뻐하는 모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주식은 결국 사업의 한 조각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살 때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의 조각을 사들일 계획이라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일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낙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살만한 가격에 좋은 사업을 찾을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거시경제나 정치적 변수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정치적 사건이 터질지를 예측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려는 시도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함정입니다.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보면 세계대전과 금융, 공황과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수많은 정치적 격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모든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그 위기가 끝날 때까지 투자를 미루려 했다면 단 한 번도 투자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격변을 거치는 동안 좋은 사업을 꾸준히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적인 변수에 대한 예측을 포기하고 개별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추측을 위해 이미 잘 알고 있는 확실한 것을 포기하는 행위는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펀드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름값이나 과거 수익률만 믿고 맹목적으로 맡기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펀드에 돈을 넣더라도 그 펀드가 어떤 철학으로 어떤 사업들을 선택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개별 사업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개별 종목을 직접 산다고 해도 그 기업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차트의 움직임이나 주변의 소문만 듣고 매매한다면 그것은 펀드에 무작정 맡기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모든 투자 판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일상의 투자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산업과 사업 모델의 범위를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범위가 넓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좁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거나 특정 사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그것이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의 감정적인 반응인지를 구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졌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가격의 등락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하고 확신하는 사업을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는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을 통해 그 가치를 누적시켜 나가기 때문에 인내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 도구가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내가 정말 이해하는 사업에 집중하십시오. 가격이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그럴듯한 이야기로 빠른 수익을 약속할 때마다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이야기인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평생을 투자하며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예측 능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인내심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산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이 돈이 정말 내 돈인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남의 돈처럼 다루고 있는 돈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투자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야구팀을 인수하고 싶다는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만약 그 인수 자금이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돈이라면 누구나 신중하게 가격을 따지고 정말 그 값어치가 있는지 수십 번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사람의 판단은 놀랍도록 대범해집니다. 책임이 분산된다고 느끼는 순간 평소라면 절대 지불하지 않을 가격도 쉽게 지불해버리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기업 인수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비와 투자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투자하는 모든 돈을 마치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처럼 다루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음가짐의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투자할 사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의 고수일수록 더 많은 산업과 더 많은 종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노련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을 의도적으로 매우 좁게 설정합니다. 전체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업들 가운데 대부분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신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사업 구조에만 시간을 쏟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히면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깊이가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모든 산업을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것저것 손을 대는 사람은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얕은 정보와 소문에 의지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평생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전체를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과 주식시장에서 일부 지분만 사들이는 방식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업 전체를 협상을 통해 인수하려고 하면 그 사업을 매각하는 쪽도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때로는 비싼 가격을 제시받게 됩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결코 헐값에 좋은 사업을 손에 넣는 행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 주식시장이라는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가격이 형성됩니다. 수많은 개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이 시장에서는 두려움과 흥분이라는 감정이 가격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날은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전혀 무관하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도 주문을 쏟아내면서 우량한 사업의 지분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비효율성이 시장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만약 시장이 언제나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면 개별 종목을 직접 골라서 투자하는 일의 의미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시장이 가끔씩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틈을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동기는 투자자의 동기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커지고 심리적인 만족감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만족감이 반드시 수익성의 향상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경영자는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일 자체에 강한 동기를 느끼고 그것이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확장에 들어가는 자금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회사나 투자자의 돈일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대상을 고를 때는 단순히 사업의 외형적인 성장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이끄는 경영진이 정말 주주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처럼 여기고 행동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영진이 마치 자기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규모를 키우는 데만 집착하고 수익성에는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업은 투자 범위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업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진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투자자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한 한계선을 긋고 그 한계선을 벗어나는 제안은 아무리 매력적인 숫자로 포장되어 있어도 단호하게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를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다양한 사업 제안이 들어오지만 그들은 자신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러내는 능력이야말로 정보가 폭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투자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핵심만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무시하는 능력이 투자 성과를 결정짓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좋은 투자란 화려한 전략이나 복잡한 공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일관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낮춰주는 순간을 기다리며 자신의 돈을 다루듯 신중하게 판단하고 좋은 경영진이 이끄는 사업을 찾아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시장 변동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조급함과 남들과 비교하려는 욕구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원래의 원칙을 저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산의 성장은 화려한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꾸준하고 일관된 원칙을 수십 년에 걸쳐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라는 행위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다듬어가야 하는 사고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사업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이 돈을 마치 내 전 재산처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 정말 시장의 비합리적인 감정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다수의 투자자들보다 훨씬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원칙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국 흔들리지 않는 자산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얻게 될 것입니다.